약간 좀 디테일하게 나눠서 봐야 되긴 하는데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맞고 지금은 막 당장 내일도 막 10% 오를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기간은 뭐냐면 연간 단위로 보는 거예요. 2024년. 당분간 더 오르겠죠? 근데 그게 2024년 연간 쭉 이어질 것이냐?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네.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사실 그 AI 반도체 가장 큰 수혜 우리나라에서 꼽자면 SK 하이닉스죠. 그 HBM 관련해가지고 그렇죠. 가장 그 하이엔드 모델 그 부분에 있어서 완전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요. 전체적인 HBM 시장으로 보면은 뭐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 점유율을 갖고 있지만은 사실 최고사양 예. 뭐 엔비디아의 칩에 들어가는 HBM은 SK 하이닉스가 독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주가가 완전 차별화되어 있어요. 지금. SK 하이닉스는 촬영일 당일날 16만 원 뚫었더라고요. 네. 최고점 지금 경신을 한 그런 상황이고, 근데 삼성전자는 사실 최고점이 2021년 1월에 기록한 96,800원이에요. 한참 못 미쳐요 아직도. 네. 7만 원대 한 초중반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가 현재로서는 막 다 같이 좋아진다? 그럴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은 확실히 지금 AI 중심으로 좀 차별화되는 그런 장세가 펼쳐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럼 삼성전자는 그럼 어떻게 볼 것이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 HBM 경쟁에서 좀 밀렸단 말이에요. 밀렸죠. 그리고 그 펀드멘탈적인 재무적인 요소만 놓고 봤을 때도 삼성전자 주가가 단기간에 지금 빠르게 반등하기 힘들어요. 반도체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해도.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은 올해 예상 실적을 보면은 작년에가 아마 한 영업이익이 6조인가 7조인가 했을 거예요. 올해는 32조입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가 아마 40조대 중반 후반 정도 돼요. 그래서 실적 엄청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과거에 삼성전자가 경기가 좋았을 때 2018년 같은 경우에는 50조 중반을 했고요. 영업이익 관점으로. 2021년에도 영업이익이 얼마냐면 51조 6천억이었어요. 삼성전자가. 네. 근데 삼성전자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32조예요, 현재. 그 다음에 내년에가 47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과거 반도체 호황일 때, 즉 2021년과 2018년 이익보다 낮아요, 이게. 이게 이제 첫 번째가 있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2021년 당시와 2018년 당시의 금리 수준은 지금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어차피 이제 그 시장 금리가 네. 어느 정도로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주식에서 줄 수 있는 멀티플, 배수라고 하죠. 맞아. 그게 결정이 되고 당연히 금리가 낮아져야지 예. 더 멀티플을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펀드멘탈적인 뭐 그냥 수치적인 거를 봤을 때는 쉽지 않은 거죠, 지금. 네. 과거보다 이익 레벨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익 레벨이 뭔가 좀 더 높아진다는 확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야지 삼성전자도 좀 의미 있는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건 이제 수치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멀티플, 배수를 얼마나 줄 거냐. 사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배수를 많이 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HBM이라는 그런 새로운 메모리 시장에서 주문형 반도체라는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더 주는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뭔가 이익 레벨이 높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배수를 더 줘야 돼요. 근데 그 배수가 뭐냐면은 마찬가지죠. HBM에서 SK하이닉스에 밀렸는데 어느 정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냐.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어차피 이제 그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파운드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그 엔비디아의 GPU, 그 다음에 HBM 이거를 한 대에 묶어서 패키징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TSMC가 이제 그걸 하고 있는 건데 삼성전자는 HBM을 자체적으로 만들 수는 있잖아요. 예. 아직은 뭐 성능은 좀 SK하이닉스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고 해도. 그러니까 HBM에서 어느 정도 올라온 다음에 GPU랑 같이 묶어서 하나의 그런 모듈로 패키징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양산에 성공을 하고 네. 의미 있는 고객사를 확보한다라고 한다면 멀티플이 확 올라갈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지만 뭐 8만을 넘어서 뭐 SK 하이닉스는 이미 이제 최고가를 넘어섰는데 9만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근데 아직은 잘 안 보여. 그 아직은. 패키징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라는 뭐 기사도 나온 적이 없고 당장 나오기도 힘들고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좋은 흐름을 가져가기 어려운데 그죠? 그렇죠. SK 하이닉스는 HBM이란 영역에서 정말 독보적인 영역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다른 흐름을 가져갈 것이다. 반도체 내에서도 달라지는 그렇죠. 그거 좋은 포인트네요. 우리 독자분들이 상대적으로 제 채널에서 거시경제나 뭐 지정학적 흐름이나 국제 정세나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하셨다면 오늘 이렇게 산업 섹터나 자본시장이나 이런 여러 다른 영역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경제를 놓고 봤을 때도 위태위태하다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의 대만 침공 위협, 그 긴장감 이거 같은데 중국 경제가 뭐 굉장히 좋지
않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이 현실화될 거라고 혹시 생각하시는지 이 지정학적 분위기를 좀 어떻게 규명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먼저 제가 이제 그쪽 전문가는 아닙니다. 전문가는 아니고 대신에 저도 인터뷰를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네. 그쪽 분들과 많이 얘기를 해봐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쪽 시나리오가 그나마 가능성이 좀 있구나. 네.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너무 드려볼게요. 좋습니다. 예. 일단은 그건 약간 극단적인 시나리오죠. 네. 그죠. 그렇게 한다라고 침공한다. 했을 때, 그렇죠. 뭐 공격한다라고 했을 때 상당히 극단적인 시나리오고 그렇게 된다면은 중국이 잃을 게 많겠죠. 그렇죠? 그렇겠죠. 일단 전쟁은 무조건 안 좋은 겁니다. 왜냐면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뭐 대만의 GDP는 뭐 30 몇 퍼센트 감소를 하고 우리나라도 20 몇 퍼센트 감소한다고.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좋을 게 없습니다. 진짜. 네. 좋을 게 없는 거고. 근데 그렇다면은 중국은 과연 그런 선택을 할 것이냐, 어떤 상황에서 그런 선택을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잃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할 가능성 낮다라고 했는데 잃을 게 별로 없어지면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중국 경제가 안 좋잖아요. 예.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안 좋아진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이 중국의 인민들의 이 분노, 그렇죠. 엄청나게 들끓겠죠. 그렇겠죠. 공산당에 대한 그런 부분이. 그렇다면은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뭐 우리나라 뭐 완전히 그냥 같은 뭐 동맹 이런 개념 잘 동족이 아니라 완전히 그런 개념을 없애버리고 각각의 그런 분단된 국가로 뭐 인정을 하고 통일한 용어 삭제하고 뭐 우리나라를 완전 주적으로 하는 그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본다면 내부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네. 밖으로 시선을 돌리는 용도라고 많이 해석을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도 그 정도까지 간다면은 아마 그럴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렇지.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뭐 여기에서 사실 그냥 경제가 그냥 성장률이 점점 낮아지면서 약간 전반적인 그런 침체 형국으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어떤 대만은 그래도 어떻게든 복속을 시켜야 되긴 하니까. 네. 그래서 뭐 열전보다는 아마 냉전을 쓸 것이다. 그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론 조작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그 대만이 바로 밑에 있잖아요. 계속해서 거기서 이제 군사훈련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괴롭히는 거죠. TSMC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잘 조달 안 되게. 네. 그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해서 옥죄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서서히 좀 결국에는 그 대만의 그런 뭐 정치권이라든지 여론 이런 것들을 자기네 쪽으로 이제 돌린 다음에 네. 서서히 이제 병합을 하려고 하겠죠. 그렇군요. 시나리오를 그렇게 그릴 수 있겠네요. 저도 뭐 대만 해협 공격이나 봉쇄 둘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해서 하나의 중국으로 만들든가 전쟁을 일으켜서 뭐 엄청난 피해를 감당하고서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감당해야 될 건 분명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만약에 군사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미국도 역시 군사적으로 같이 항공모험 대령해서 나름의 스크래치가 날 수 있으니까 정말 전 세계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극단적인 시나리오다라고 가정하겠죠. 근데 말고 적어도 시진핑 입장에서는 하나의 업적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대만을 포섭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것, 기대될 만한 것, 그 기대라는 표현 좀 그렇죠. 예상할 만한 것. 그게 어쩌면 대만 해협을 봉쇄시키는 거. 그렇게 해서 뭐 결과적으로는 좀 위협을 주는 거.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상당한 긴장감을 준다. 왜냐하면 타이완 해협을 지나는 그 해상 물동량 자체가 정말 어마어마하니까 그것을 봉쇄시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경제 제재를 가져올 수 있고 그것은 또 국제적으로 공급망 병목 현상을 만들고 글로벌 물가를 끌어올리는 또 그런 요인을 자극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일들이 전개될 수 있겠다라는 그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산업 섹터로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산업 지도의 저자시잖아요. 네네. 또 여러 산업 섹터를 이렇게 정밀하게 분석하는 그런 책이 거의 없는 상황인데 사실 잘 아실지 모르지만 컨설팅 업계에서 이 컨설턴트들이 좀 두꺼운 산업 지도 책을 사요. 실제. 근데 그거 한 권이 한 30만 원 해요. 실제. 근데 그건 이제 기관이 사는 거죠. 왜냐면 여러 스터디를 하는데 참조할 만한. 근데 그 정도의 레벨의 책이에요. 감사합니다. 제가 거짓말 보태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산업 지도를 펼쳐놓을 만큼 각종 산업을 이렇게 다 펼쳐놓고 다 고루 이제 분석을 들어간 거 이런 경우는 잘 쉽지 않거든요. 저도 이제 매년 경제전망서를 쓰지만 그래도 산업 섹터에서는 유망 산업을 몇 개만 한 5, 6개 정도를 이제 분석하는 일은 하지만 이렇게 그냥 전체 산업을 흐트러 놓고 각각의 산업이
어떻게 될 건지 흥망성쇠를 분석하는 것은 사실 쉬운 시도가 아니거든요. 그런 시도를 하신 이제 산업 지도의 저자로서 이제 반도체 산업을 이야기를 하니까 TSMC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타이완 해협 봉쇄나 침공이라는 그 시나리오를 잠깐 논한 이유가 어쨌든 타이완을 침공했을 때 그런 시나리오가 전개될 때 TSMC가 분명히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기대하시거든요. 어떻게 혹시 그림 그리고 계십니까? TSMC 대응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사실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뭐 TSMC 공장을 먼저 폭파시킨다. 어차피 TSMC가 중국이?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폭파시킨 게 아니라 대만 내부적으로. 대만 내부적으로 TSMC를 그냥 폭파시킨. 어차피 너희가 가져갈 건 이거 아니냐. 약간 그런 거죠, 사실. 어차피 지금 가장 그 미중 패권 갈등 간의 핵심이 반도체잖아요. 네. 뭐 첨단 AI라든지 뭐 클라우드라든지 그 다 기반에 다 반도체거든요. 요번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할 때도 실적은 엄청 좋게 나오고 뭐 그런 AI 반도체 수요 많이 늘었지만 중국 쪽은 감소했다고 그랬거든요. 미국의 그런 제재 이런 것 때문에. 네. 그쪽으로 이제 수출을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술로 미국이 이기려면은 반도체 헤게모니 꼭 가져가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대만을 복속하려는 표면적인 이유는 같은 뭐 민족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대신에 약간 이면적인 거는 TSMC가 우리를 먹으면은 우리가 진짜 이 미국을 떠나서 반도체에서도 최강국이 될 수 있다. 그런 이면이기 때문에 대만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중국이 침공한다라고 한다면은 온전한 TSMC를 너희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약간 그런 전략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 안에 TSMC를 폭파시키는 시나리오도 하나로 가정할 필요가 있겠다. 대만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사실 뭐 대만이라 TSMC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여기 와서 파운드리 공장 지어라라고 해도 TSMC는 그 원칙이 있어요. 지금 뭐 일본에도 짓고 있긴 한데 N-1의 원칙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제 3나노 공정까지 개발했다라고 한다면은 본국에선 3나노로 하는데 밖에선 4나노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왜냐면은 다 나가버리면은 그렇죠. 사실 대만이 필요 없어질 수가 없어지는. 있거든요. 자기만의 그런 원칙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을 고수하면서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에선 최첨단을 지어라 이렇게 네. 얘기를 하죠. 네. 근데 대만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 확답은 하지 않고 약간 신경전이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네. 이런 상당히 복잡한 그런 삼각 구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겠네요. 중국과도 이제 야 너희 쳐들어오면 TSMC 없어? 이런 것도 있지만은 미국과도 당연히 미국에서 공장 지어주긴 지어주는데 최첨단 공정은 또 여기 내줄 수 없는 그런 것도 있고 약간 그런 역학구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강력하고 어쩌면 한국 경제에게 있어서의 삼성전자의 의미보다 타이완, 대만에 있어서의 TSMC의 의미가 훨씬 더 크니까 훨씬 크죠. 뭐 정말 한 2.5배, 3배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반도체 수출이 한 20% 된다라고 가정하면 타이완에서는 반도체 수출이 한 40% 정도 차지하니까 절대적으로 그리고 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합친 결과물이니까 그만큼 TSMC 하나가 타이완에서 차지하는 그 의미는 정말 지대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TSMC의 역할이 결국 이런 대만 침공 시나리오 때 어떻게 역할을 발휘할까 결국 어떤 시나리오가 전개될까 이걸 좀 그림 그리는 것은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결국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에게도 분명히 주식시장이나 여러 면에서 영향을 미칠 테니까 근데 이 질문 드리고 싶어요.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TSMC가 가지는 타이완에서의 의미도 있지만 TSMC가 가지는 중국에게의 의미, 미국에게의 의미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귀하죠, 사실. 그렇죠. 왜냐면은 지금 있는 업체들 해봤자 첨단 파운드리 공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예. 뭐 최근도 아니죠. 작년 같은 경우에 그 미국에서 이제 하웨이가 뭔가 자체적으로 뭔가 그 7나노인가요? 네. 공정을 활용해서 화웨이 폰을 출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그런 분석가들이 분석을 하기로는 이거는 약간 양산성은 없는데 약간 과시용이다 그런 평가가 네.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최첨단 공정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한 번에 내지는 깔끔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해서 막 이렇게 막 덧댄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네. 어떻게 본다면 약간 상징성으로 우리 미국 없어도 이렇게 미세화 공정해서 반도체 만들 수 있어. 약간 그런 걸 보여주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아시다시피 어느 한 국가가 이 반도체 생산을 위해서 모든 인프라를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노광 공정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 ASML이 만든 EUV가 필요한다듯이.
그리고 그렇지. 뭐 일본이라든지 미국 그런 장비 업체들이 또 첨단 뭐 증착이라든지 뭐 식각이라든지 관련해서 상당히 우수한 그런 장비를 가지고 있거든요. 중국이 아무리 뭐 자기가 뭐 돈을 막 퍼붓는다라고 해도 일단 출발 실점이 늦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해왔던 업체를 단기간에 절대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TSMC만 어떻게든 자기가 이제 가져간다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그 격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특히나 이제 중국이 지금 보면은 공동 부유론을 주장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최첨단 그 기술에만 약간 계속해서 육성을 하려고 하고 뭐 그런 흐름이 보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핵심 반도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져가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고 미국의 셈법이 그러니까 좀 복잡한 거죠 사실. 그렇겠네요. 중국이 가져가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절대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국가가 TSMC를 놓고 생각하는 것이 내가 가져갔을 때 갖게 되는 베너핏도 있지만 이걸 다른 나라한테 줄 때 우리가 손해보는 것들이 더 크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고려해서 이 TSMC를 놓고 타이완 해협을 놓고 벌이는 긴장감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상 TSMC를 놓고 벌이는 긴장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타이완 해협을 놓고 긴장감이 조성되고 러우 전쟁은 끝나지도 않고 중동 불안 계속 가중되고 더군다나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좀 높아지면서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됐을 때 나토에서 탈퇴를 한다든가 세계의 어떤 경찰적 지위를 줄인다든가 세계 주요국들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분담금 더 내라 자립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 주요국들이 국방력에 있어서 미국이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유로피언 국가들마저도 점차 그렇게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가 이 전쟁이나 긴장감 지정학적 긴장감 이런 게 더 고조되는 분위기인데 여기에 만약에 트럼프 시대가 오게 되면 그 긴장감이 배로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많은 국가들이 의사결정 내리는 게 역시 그 국방 예산을 끌어올리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예산 증가율은 얼마 안 됐지만 국방 예산만큼은 충분히 확보를 하는 모습. 우리나라도 그렇고 맞아요. EU도 마찬가지.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국방 예산을 끌어올리는 그 과정이 그대로 방위 산업의 사이즈가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무기 체계를 사지 않잖아요. 탱크를 사지 않잖아요. 나라가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세계 주요국들의 방위비 지출액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방위 산업의 사이즈가 커지는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래서 방위 산업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특히 우리나라로서는 뭐 세계 거의 유일한 분단 국가로서 북한의 위협이 항상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그 북한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해 주셨으니까 북한 위협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그 고견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해본 결과 어떤 북한 위협에 대한 생각을 좀 정립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죠. 근데 나무가 흔들린다고 다 쓰러지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뿌리가 땅속으로 깊이 탄탄하게 자리하고 있는지 여부가 그것을 결정짓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가 특별히 준비한 이 리포트를 읽고 또 세미나를 시청할 수 있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목표하는 곳까지 길 잃지 않고 잘 찾아가실 수 있도록 나침판처럼 작용되길 좀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관심 있게 확인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정 댓글로 해당 내용 남겨드리겠습니다.